파브르 곤충기. 즐겁게 노래 부르는 매미.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매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개미를 찾아온 매미가 식량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매미에게 냉정하게 쏘아붙입니다.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지 그러니.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매미는 추운 겨울까지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개미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먹이는 매미의 뾰족한 입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답니다. 나는 이 이야기로 나쁜 평판을 받는 훌륭한 연주가인 매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매미는 몹시 시끄러운 곤충입니다. 하지만 엉터리 옛 이야기와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매미와 개미는 가끔 만나는데 오히려 찾아가는 쪽은 개미입니다. 개미는 마실 것이 떨어지면 매미한테 부탁하러 갑니다. 무더운 여름날, 다른 곤충들이 물을 구하러 다닐 때 매미는 뾰족한 입끝을 나무 줄기에 박은 채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면서 목마름을 풀어줄 샘을 뚫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곤충들이 달콤한 나무진을 먹으려고 매미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때 가장 염치 없는 게 개미입니다. 매미가 만들어 놓은 샘물을 먹기 위해 매미의 잔등에 올라타거나 뒷다리를 깨물어 결국 매미를 쫓아버립니다. 이처럼 매미와 개미는 옛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미는 여름이 가면 목숨이 다합니다. 그러면 죽은 매미를 발견한 개미들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식량 창고로 나릅니다. 이런 매미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은 프랑스의 동물학자 레오미르입니다. 레오미르는 매미를 해부하여 발성기관의 구조를 알아냈지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지도 몰라 다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매미는 5종류입니다. 참매미, 산매미, 붉은 매미, 검정매미, 애매미가 그것입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참매미입니다. 이 참매미 수컷의 가슴 아래, 뒷다리가 달린 곳 바로 뒤에 반달 모양의 큰 비늘이 2개 있습니다. 오른쪽 비늘이 왼쪽 비늘 위에 겹쳐져 있는데 이것이 문에 해당되며 소리내는 기관의 뚜껑이 됩니다. 그 뚜껑을 들춰보면 양쪽에 하나씩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비밀실이라고 합니다. 또 뒤쪽은 얇은 껍질로 막혀져 있는데 이것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2 비밀실과 거울, 뚜껑이 매미의 소리를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높낮이를 다르게 하고 약간 소리를 약하게 할 뿐입니다. 진짜 소리를 내는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양쪽 비밀실 바깥쪽, 배와 등이 이어지는 곳에 단축구멍 같은 것을 창이라고 합니다. 이 창은 옆의 비밀실보다 깊고 좁은 진동실로 통합니다. 뒷날개 바로 뒤 조금 튀어나온 것이 진동실인데 이곳을 쪼개보면 소리를 내는 심벌지가 보입니다. 이 심벌지는 조그맣고 얇은 막인데 흰 달걀 같은 모양에 언제나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바싹 마른 그 막이 진동할 때 독특한 매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매미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빼고는 아침 7시나 8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댑니다. 매미들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수매미가 암매미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미를 연구한 지 15년이나 되었지만 매미는 암컷과 수컷이 항상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 몇 달 동안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매미가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미는 눈이 매우 밝아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숨기고 매미의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매미는 달아나기는커녕 태연하게 노래를 계속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실험하기 위해 축제 때 축포를 쏘는 대포를 빌려왔습니다. 우리 집 플라타너스에 있는 매미들을 실험하기 위해 대포를 우리 집 가까운 곳에서 쏘게 했습니다. 대포 소리는 매우 컸지만 플라타너스의 매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포를 쏘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실험만으로 매미가 소음에 반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미는 밝은 눈에 비해 귀가 어둡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배짱이의 바이올린이며 청개구리의 피리, 매미의 심벌짓 소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삶의 기쁨을 즐겁게 노래하는 음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마귀. 지금부터 살펴볼 사마귀는 아주 재미있는 곤충입니다. 생긴 모습뿐 아니라 하는 짓도 무척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사마귀는 들판의 사냥꾼이라고도 하는데 프로방스에서는 연녹색 날개를 다소곳하게 늘어뜨리고 긴 앞다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예배벌레라고도 합니다. 사마귀의 특징은 살아있는 먹이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마귀도 먹이를 잡을 때 쓰는 무기만 없다면 조금도 무서울 게 없는 연약한 곤충입니다. 입은 작고 뾰족하지만 가슴에서 불쑥 솟아나온 목은 아래 위 양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앞다리는 아주 길고 힘이 세며 그 중에서도 넓적다리에는 흰 점이 박힌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 아래쪽에 두 줄로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안쪽 줄에는 검고 긴 가시와 녹색의 짧은 가시가 12개씩 어긋나게 돋아 있습니다. 바깥쪽 줄에는 4개의 톱니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줄의 가시 뒤쪽에 또 3개의 긴 바늘이 돋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귀의 넓적다리는 날이 2개 달린 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톱날 사이에 정강이를 집어넣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강이 끝에는 튼튼한 갈고리가 달려 있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사마귀의 공격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다른 곤충을 넣어봤습니다. 몸집이 큰 메뚜기가 다가가면 사마귀는 얇은 날개를 펴서 나란히 세우고 배를 구부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뱀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냅니다. 그리고는 메뚜기의 움직임에 따라 머리를 조금씩 돌리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꼼짝도 못하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메뚜기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친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만 메뚜기는 오히려 사마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갑자기 사마귀의 갈고리가 메뚜기를 덮치고 억센 입에 물린 메뚜기는 꼼짝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마귀는 날개를 접고 메뚜기를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에 겨운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면으로 덤비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겁에 질리게 해 적의 힘에 무디게 합니다. 사마귀의 날개는 하늘을 나는데 별 쓸모가 없지만 겁을 주기 위해서는 요긴한 도구입니다. 사마귀는 자기보다 큰 먹이라도 배가 고프면 금세 먹어치웁니다. 그처럼 잽싸게 먹이를 해치우는 것을 보면 위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귀의 갈고리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한쪽 갈고리로 적의 몸뚱이 한가운데를 찍어 붙잡고 다른 갈고리로는 적의 목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뾰족한 입으로 약한 부분을 찾아내
세게 물어버립니다. 대부분 목에 상처가 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마귀는 여유 있게 좋아하는 부위인 넓적다리부터 차례로 먹습니다. 먹이로 잡힌 포로가 뒷다리로 끝까지 버티면 사마귀도 잠시 주춤하지만 사마귀는 상대방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사마귀는 포로의 뒷덜미를 물어 신경조직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 버둥거리던 뒷다리가 멈추면 천천히 먹이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조각가 쇠똥구리. 아주 오랜 옛날부터 쇠똥구리의 이상한 행동들은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쇠똥구리가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길다란 뒷다리를 위로 치켜들면서 커다란 구슬을 굴려가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놀랄만합니다. 물론 가끔 실수를 해 나자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쇠똥구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구 결과 쇠똥구리의 구슬은 알을 낳아 키우는 애벌레를 위한 아기집이 아니라 단지 식량으로 쓰인다는 것과 그 밖의 몇몇 습관만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를 어떻게 낳아 키우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치기 소년 세레니 양에게 시간이 있을 때 쇠똥구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세레니 양은 쇠똥구리가 기어나온 땅속 구멍에서 파냈다며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꼭지가 달린 쪽이 길쭉한 누렇게 잘 익은 서양 배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크기는 구슬만 했습니다. 겉은 단단했으며 예술적인 우아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무척이나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레니 양은 흙을 팔 때 이것과 똑같은 것을 잘못하여 깨뜨렸는데 그 속에 밀할 만한 흰색 알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세레니 양과 함께 쇠똥구리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쇠똥구리의 집을 찾자 세레니 양은 손으로 그곳을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쇠똥구리의 구멍이 나오자 세레니 양이 말한 서양 배같이 생긴 구슬이 있었습니다. 쇠똥구리의 어미가 만든 이 교묘한 구슬을 그 집에서 발견했을 때의 나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두 번째 구멍 속에는 어미 쇠똥구리가 서양 배 모양의 구슬을 안고 있었습니다. 구멍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 서양 배 모양의 구슬을 만든 것은 틀림없이 쇠똥구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나는 쇠똥구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약 100여 개의 구슬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쇠똥구리가 빚어낸 서양배 모양의 구슬은 처음에는 진흙처럼 무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 단단한 겉면은 그 안의 애벌레를 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나는 쇠똥구리의 알이 이 서양배 모양의 구슬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가 하는 점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벗겨봤지만 그곳에는 애벌레의 먹이밖에 없었습니다. 쇠똥구리의 알은 서양배 꼭지에 해당하는 부분, 즉 호리병박의 손잡이처럼 생긴 곳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쇠똥구리 알은 흰 빛깔의 타원형이었습니다. 알은 구슬의 천장 부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벽과는 어느 한 군데도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어미 쇠똥구리는 모든 필요한 준비를 갖춘 뒤 구슬을 놔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 뒤에 남은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의 가장 큰 위험은 먹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똥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한 가지는 구슬의 겉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알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증발의 속도는 공기에 닿는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먹이를 덜 마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피가 크고 가장 겉면이 작은 모양을 골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둥근 공 모양인 것입니다. 또 알이 들어있는 호리병박의 목처럼 만들어진 부분 역시 어미쇠똥구리의 지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공기가 필요한데 움직일 수 없는 알에게는 특히 충분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호리병박의 목처럼 생긴 부분은 바로 알에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쇠똥구리의 알집은 공기와 열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구슬은 쇠똥구리가 땅 위에 굴려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조각가가 작업하듯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빚어낸 것입니다. 기절하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곤충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녀석입니다. 왕딱정벌레는 멋진 겉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날씬하고 미끈한 몸에 옛날 무사들처럼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정벌레는 몸 색깔이 워낙 화려해서 곤충 채집 상자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은 멋진 겉모습과는 달리 피에 굶주린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나는 딱정벌레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 마련한 상자 속에 세 종류의 딱정벌레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노랑태 딱정벌레와 왕 딱정벌레, 검정 딱정벌레입니다. 나는 이들 딱정벌레들이 모여 있을 때 먹이로 달팽이를 주었습니다. 딱정벌레들은 촉각을 뻗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반항하는 달팽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회색 껍데기 속에 움츠리고 있는 달팽이를 공격한 후 달팽이를 먹었습니다. 딱정벌레들의 식사 시간은 아주 길어서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배가 부른 딱정벌레들이 하나 둘 물러났습니다. 한 번은 2, 3일 굶긴 노랑태 딱정벌레에게 커다란 왕풍뎅이를 주어 보았습니다. 굶주린 노랑태 딱정벌레는 몸집은 상관하지 않고 잽싸게 덤벼들었습니다. 왕풍뎅이는 덩치가 아깝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순간 딱정벌레들이 쓰러진 먹이에 몰려들어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사냥꾼들에게 좀 더 힘든 먹이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갑옷을 가지고 있는 장수풍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냥꾼들은 장수풍뎅이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으로 상대를 누르며 공격의 기회를 살폈습니다. 마침내 딱정벌레들이 장수풍뎅이의 갑옷을 들추고 그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장수풍뎅이는 겉은 단단하지만 갑옷만 들추면 연약한 속살이 나온다는 것을 이 사냥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뒤 장수풍뎅이는 껍데기만 남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딱정벌레들이 배가 불러도 상대를 죽이는 것을 보면 싸움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딱정벌레들에게서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는 독액도 내뿜어 상대방의 살갗을 아프게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딱정벌레가 잔인한 사냥꾼인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매우 연약한 면도 있습니다. 딱정벌레의 한 종류인 딱부리 먼지벌레는 억센 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공격 자세를 취해올 때 몇 번 뒹굴리거나 탁자 위에 두세 번 던져졌다가 뒤집어 놓으면 금세 죽는 신용을 합니다.
딱부리 먼지벌레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꼼짝 않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의 각 부분들을 움직이며 깨어납니다. 깨어난 딱정벌레가 엉금엉금 기어서 달아나려고 할 때 붙잡아 다시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내 또 죽은 신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3번, 4번. 계속해서 충격을 주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쓰러져 있는 딱부리 먼지벌레를 유리그릇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뜰에 나갔다가 한 40분쯤 지난 뒤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쓰러진 채였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잘 드는 창가로 옮겨놓았더니 햇빛이 닿자마자 벌떡 일어나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러한 실험으로 나는 딱부리 먼지벌레가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은 위험할 때 쓰는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말하자면 딱부리 먼지벌레는 정말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딱부리 먼지벌레는 유난히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으며 싸움이라면 당할 상대가 없을 만큼 잔인하고 억셉니다. 하지만 이런 딱부리 먼지벌레도 가끔 죽는 신용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섬세한 신경 조직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실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딱정벌레는 강함과 약함의 두 얼굴을 가진 곤충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붉은 병정개미. 아주 특이하게도 붉은 병정개미는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기르는 데 아주 서툽니다. 그래서 이 붉은 병정개미들에게는 먹이를 입으로 가져다 주거나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심부름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붉은 병정개미들은 근처에 있는 개미집을 습격해 그 개미의 번데기를 잡아옵니다. 이 번데기가 자라서 개미가 되면 노예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저녁 무렵이면 붉은 병정개미들이 긴 행렬을 지어 사냥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렬 도중에 반불개미의 집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법석을 떨면서 근처로 흩어집니다. 그와 함께 뒤따라오던 개미들이 달려와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반불개미의 집을 찾게 되면 붉은 병정개미들은 반불개미의 번데기가 누워있는 곳을 갑작스럽게 습격합니다. 그리고는 노획품으로 번데기들을 입에 물고 나옵니다. 반불개미 떼들이 새끼인 번데기를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워보지만 결국은 더 힘이 센 붉은 병정개미에게 번데기를 모두 뺏기고 맙니다. 나는 붉은 병정개미들이 뜰 밖으로 줄지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길이 험해도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붉은 병정개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도중에 사고가 있었어도 결코 돌아오는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는 사냥길에 나서는 이들 개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렬은 시멘트를 바른 연못가를 따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순간 바람에 휩쓸려 개미 행렬의 일부가 연못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물 위에 있던 금붕어들이 개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이들이 돌아올 때는 이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병정개미들은 번데기를 물고 여전히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병정개미들의 행렬이 지나간 뒤 그 길을 빗자루로 쓸어버렸습니다. 돌아오던 붉은 병정개미들은 갑자기 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지나왔던 길이 사라져 당황한 것이었죠. 그때 몇 마리의 붉은 병정개미들이 용감하게 내가 비로 쓸어버린 곳으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정지해 있는 행렬 앞으로 가더니 그들을 이끌고 줄을 지어 집으로 기어갔습니다.
내가 비로 땅을 쓸 때 빠진 곳이 있어서 그곳에 남아있는 냄새로 길을 찾아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좀 더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실험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병정개미들의 행렬을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물 뿌리는 호스로 15분가량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죠. 마침내 물 앞에 이른 붉은 병정개미들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병정개미들은 발을 잘못 디뎌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나뭇잎이나 지푸라기에 간신히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 중 한 마리도 입에 문 번데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을 끝낸 뒤에도 나는 이들 붉은 병정개미가 길을 찾는 것은 냄새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어 한 가지 실험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냄새를 지운 길 위에 냄새가 강한 박하잎을 수북이 쌓아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병정개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유유히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들이 길을 찾는데 냄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흙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간 길 위에 신문지를 편 뒤 작은 돌멩이로 내 군대를 눌러놓아 겉모양을 완전히 바꾸어 보았습니다. 붉은 병정개미들은 물이나 박하잎을 만났을 때보다 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두 편으로 갈라져 길을 살펴보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헤매고서야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내가 방해하기 위해 뿌려놓은 노란 모래를 만났습니다. 달라진 흙의 빛깔을 한때 허둥거렸지만 신문지보다는 빠르게 회복해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으로 붉은 병정개미들은 길을 눈으로 보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길의 흔적을 바꿀 때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기 때문입니다. 붉은 병정개미들은 바로 눈앞의 것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붉은 병정개미들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들이 한번 지나간 길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 실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냥에서 돌아오는 붉은 병정개미 한 마리를 납치해 2-3m 옆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은 평소 붉은 병정개미들이 잘 지나지 않는 미개 척지였습니다. 납치된 붉은 병정개미는 당황해 허둥대면서 원래 위치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행렬로부터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마리를 그들에게 익숙한 북쪽들에 놓았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금방 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험으로 보아 붉은 병정개미는 분명 기억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에게 있는 방향 감각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억력을 가진 것뿐입니다. 기억력을 가진 땅벌. 곤충들의 대부분은 방향과 장소를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덕 비탈진 곳에서 구멍을 파거나 식량을 구하는 땅벌 중 암펄 12마리를 잡아 각각 한 마리씩 종이봉지에 넣어 모두 한 상자 안에 담았습니다. 나는 벌집이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땅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구별하기 위해 가슴에 흰 점을 하나씩 찍어두었습니다. 나에게 포로가 되었다 풀려난 땅벌들은 한동안 풀잎 위에 앉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빠르고 느린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금방 모든 땅벌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땅벌들이 주위를 살핀 방법은 그저 앞다리로 눈을 비비며 잠깐 정신을 가다듬는 정도였습니다.
5시간 후 땅벌들을 잡았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흰 점이 찍혀있는 2마리의 땅벌이 이미 일하고 있었고 약 15분 후에는 12마리 중 4마리가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벌들이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상자 속에 갇혀 2km나 떨어진 곳에서 다시 제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땅벌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갔다가 집을 찾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난번과 같은 곳에서 땅벌 9마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암펄이고 그 가운데 3마리는 지난번 실험에 참가한 땅벌이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3km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벌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재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처음 실험하는 땅벌들에게는 점 2개씩을 찍어 놓았습니다. 풀려난 땅벌들은 곧장 위로 올라가 건물의 지붕 위를 잠시 돌더니 이내 남쪽으로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벌들을 북쪽으로 옮겨왔으니 돌아가자면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5시간 후 나는 땅벌들을 잡았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흰 점 하나짜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흰 점이 2개짜리인 땅벌들은 제 집을 찾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땅벌들이 있던 곳으로 가보니 가슴에 2개의 흰 점이 찍힌 벌 5마리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왕노래기벌의 마취솜씨. 9월 중순이 지나면 왕노래기벌은 애벌레를 위해 집을 짓습니다. 왕노래기벌들은 구멍 속에서 모래 섞인 흙덩이를 물어 밖으로 나릅니다. 또 발톱을 갈고리 삼아 구멍 속의 담벽을 긁어 흙덩이를 만든 뒤 그것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집게손가락 굵기의 반 정도나 되는 굴구멍은 10에서 20cm 정도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부러져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가장 깊숙하고 막다른 곳에 새끼들의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몸집이 큰 연잎무늬 바구미가 5-6마리 먹이로 들어있습니다. 이들 먹이는 냉장고에 넣어둔 것처럼 싱싱합니다. 왕노래기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냥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연잎무늬 바구미를 벌집 근처에 놓고 사냥 솜씨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구한 연잎무늬 바구미는 수염이나 다리가 부러진 3마리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치 않은 연잎무늬 바구미를 본 왕노래기벌은 몇 번 주위를 서성이더니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벌집구멍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왕노래기벌이 사냥한 먹이를 집으로 끌고 갈 때 핀셋으로 벌이 잡아온 먹이를 빼앗고 그 대신 내가 잡은 연잎무늬 바구미를 재빨리 던져주었습니다. 먹이를 잃은 왕노래기벌은 이쪽 저쪽 찾아다니다가 내가 던져놓은 연잎무늬 바구미를 발견하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연잎무늬 바구미가 저항하며 꼼지락거리자 순식간에 쓰러뜨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왕노래기벌은 허리를 구부려 연잎무늬 바구미의 첫째 다리와 둘째 다리가 달린 가슴 쪽을 독침으로 날쌔게 찔렀습니다. 정말 빠른 솜씨였습니다. 왕노래기벌은 곧 죽은 연잎무늬 바구미를 끌고 구멍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나머지 연잎무늬 바구미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치웠습니다. 나는 왕노래기벌의 침에 찔린 연잎무늬 바구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침에 찔린 자리에서 진물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등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마취당한 3마리의 연잎무늬 바구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지 찔러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연잎무늬 바구미가 곤충 채집하는 사람의 코르크판 위에 꽂혀 있다면 며칠 동안 버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노래기 벌의 독침 한 번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왕노래기 벌의 애벌레는 산 것만 먹고 삽니다. 그렇다고 먹이를 산채로 집안에 들여놓을 수는 없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버리는 벌의 알과 살아있는 먹이를 함께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래기 벌은 애벌레를 위해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싱싱한 먹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이론 중 왕노래기 벌이 먹이를 마취시킨다는 것이 가장 그럴싸합니다. 마취시켜서 생명은 빼앗지 않고 움직이지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잎무늬 바구미는 마치 갑옷을 입은 듯 딱딱하고 왕노래기 벌은 침을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한 방에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면 중추신경에 침을 놓아야 합니다. 살펴보았더니 연잎무늬 바구미들의 중추신경을 찌를 수 있는 곳은 목과 앞가슴 사이, 첫째 다리와 둘째 다리 사이뿐이었습니다. 이 중 첫째 다리와 둘째 다리 사이가 치명적입니다. 대개의 곤충들은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 3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어 하나가 상처 입어도 금방 다른 부분이 마비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딱정벌레는 신경이 맞붙어 있지 않습니다. 왕노래기 벌은 이런 먹이만을 노립니다. 벌침에 의해 마취된 먹이는 3주에서 2달까지도 썩지 않고 보존되지만 상처가 깊거나 약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바로 죽어버려 곧 썩기도 합니다. 반대로 약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다시 되살아나 움직입니다. 애벌레가 먹기 좋게 먹이를 적당하게 마취시키는 왕노래기 벌은 타고난 마취사입니다. 거미 사냥꾼 대모벌. 대모벌의 애벌레는 거미 종류만 먹습니다. 그런데 거미는 벌뿐 아니라 자기 그물에 걸려드는 곤충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모벌은 자기를 노리는 적을 오히려 먹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벌과 거미 중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항상 대모벌이 이겼습니다. 거미 사냥꾼으로 알려진 대모벌은 몸이 누런색과 검정색으로 얼룩져 있으며 다리는 길고 날개 끝은 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용감한 거미 사냥꾼이 금방 사냥한 먹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냥감은 장수 말벌 따위를 단번에 쓰러뜨리는 바로 그 독거미입니다. 대모벌은 담장 밑에 있는 돌틈의 벌집으로 기절한 독거미를 끌고 갔습니다. 얼마 뒤 대모벌은 밖으로 나와 시멘트 조각을 가져다 구멍을 막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모벌은 스스로 구멍을 파는 일이 없습니다. 자연이 생긴 돌틈 같은 곳이 대모벌의 집이 됩니다. 나는 대모벌이 사냥해온 독거미를 벌집에서 꺼냈습니다. 대모벌이 낳은 알이 독거미의 배에 붙어 있었습니다. 독거미는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벌에게 잡히기 전과 마찬가지로 싱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독거미 역시 대모벌에게 마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대모벌과 독거미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모벌은 절대 독거미의 구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거미는 조심성이 많아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 대모벌이 없어질 무렵에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미가 된 독거미는 잔등에 많은 새끼거미들을 업고 햇볕을 쬐러 다닙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독거미는 제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설 기회는 아주 드뭅니다. 대모벌은 주인이 있는 거미집에는 가까이 가지 않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다릅니다. 다른 곤충들이라면 발목이 붙어버릴 거미줄 위를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이 대모벌의 사냥 솜씨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대모벌은 더듬이를 떨다가 날개를 잔등에 세워 쉴 새 없이 비벼대며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대모벌의 움직임에 거미집 속의 땅거미가 입구에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무서운 적이 나타났는데도 땅거미는 오히려 다리를 구멍 밖으로 내어 공격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땅거미의 배짱에 대모벌은 일단 물러섰고 땅거미는 다시 제 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모벌이 다시 주인 있는 거미 입구를 지나가자 땅거미는 나와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대모벌은 사라지고 땅거미는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몇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대모벌이 다시 거미집 입구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땅거미가 번개같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실주머니는 거미줄과 이어져 있어 떨어질 염려는 없었습니다. 대모벌은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땅거미도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모벌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땅거미의 발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땅거미를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두 개의 뒷다리가 안에서 버티고 있어 땅거미는 쉽게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거미가 몸을 한번 비틀자 대모벌은 얼른 물고 있던 거미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대모벌은 땅거미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멀리 던져버릴 기회를 노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격투가 벌어지고 땅거미가 바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끌려 나온 땅거미는 이제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냥꾼 대모벌은 땅거미를 놓치지 않고 독침을 꽂아 마취시켜버렸습니다. 대모벌은 거미의 그물을 천천히 조사한 후 거미집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거미줄을 건드려도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모벌은 미리 점 찍어두었던 구멍에 먹이를 저장하고 문단속을 한 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대모벌의 집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사로잡힌 땅거미는 마취된 상태로 은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등에는 길이가 2mm 정도 되는 대모벌의 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모벌은 먹이와 알을 스스로 지은 집이 아닌 거미집의 방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물 짜는 거미들. 거미의 그물 짜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거미의 그물 짜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치밀한 솜씨에 놀라게 됩니다. 먹이를 잡기 위한 작업치고는 너무나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나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큰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당한 몸집으로 보아 분명 나이든 호랑거미였습니다. 이 호랑거미는 3개의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교대로 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호랑거미가 갑자기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미줄 주머니에서 명주실처럼 아름다운 거미줄이 쭉쭉 뽑혀나왔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호랑거미의 몸무게는 거미줄을 뽑아내는 힘이 됩니다. 한 7-8cm쯤 되는 곳까지 떨어져 내려온 호랑거미는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호랑거미는 방향을 바꾸더니 조금 전에 자기가 뽑아낸 실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뒷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 거미줄 주머니에서 실을 뽑아냈습니다.
호랑거미가 이렇게 땅으로부터 2m쯤 되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거미줄은 두 겹이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자 호랑거미는 줄의 한 끝을 나뭇가지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려 다른 나뭇가지에 달라붙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지푸라기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미줄 끝을 적당한 나뭇가지에 걸쳐 주었습니다. 줄이 걸쳐진 것을 확인한 호랑거미는 실을 뽑아내며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며 움직였습니다. 호랑거미의 움직임에 따라 거미줄은 굵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이 굵은 줄은 다른 거미가 걸쳐놓은 다른 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하고 질깁니다. 대개 거미 그물은 그날 밤 사냥이 끝난 다음에는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굵은 줄만은 그대로 다시 이용합니다. 이 기초가 되는 줄을 충분히 굵게 한 호랑거미는 이 줄을 이용해 여러 방향으로 많은 줄을 쳐나갔습니다. 마침내 다발로 되어 튼튼한 줄 한복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거미줄이 여러 가닥 퍼졌습니다. 이렇게 호랑거미는 중심점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방사형 줄을 쳐나갔습니다. 이들 방사형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이 거미줄의 테두리가 됩니다. 방사형 줄을 다 친 호랑거미는 중심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둥글게 돌며 소용돌이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줄은 곡선이 아니라 짧은 직선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중심에서 출발한 호랑거미가 소용돌이 줄을 몇 바퀴 치더니 갑자기 이를 멈추고 테두리 줄로 갔습니다. 거기서 방향을 바꾼 호랑거미는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며 소용돌이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뒷다리 가운데 한 다리로 거미줄 주머니에서 실을 뽑아 안쪽에 있는 다른 뒷다리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앞다리는 먼저 쳐진 소용돌이 줄을 기준 삼아 방사형 줄에 새로운 소용돌이 줄을 붙일 적당한 자리를 가늠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다리는 그 자리를 붙잡아 뒷다리가 잡고 있는 새로 뽑은 실까지 끌어당깁니다. 뒷다리에 잡혀있는 끈끈이 실이 앞다리가 붙잡은 방사형 줄에 닿으면 두 줄은 끈끈이 때문에 곧바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호랑거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돌고 돌아서 중심 쪽으로 갔습니다. 중심에 이르면 거미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가늘던 소용돌이 줄이 호랑거미가 지나가자 굵어졌습니다. 이 소용돌이 줄을 치는데 반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물이 다 만들어지자 중심에는 많은 거미줄이 뭉쳐 흰 방석처럼 된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랑거미는 이것을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미의 윗속에서 소화되어 다음 실을 뽑아내야 할 재료가 됩니다. 거미들이 짠 사냥 그물에는 과학적으로 놀랄만한 사실들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조사해보면 소용돌이 줄은 다른 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줄에 사용하는 거미줄에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끈끈이 줄은 실제로 잘 달라붙습니다. 밀짚으로 살짝 건드려도 달라붙습니다. 밀집을 당기면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지지 않고 밀집에서 떨어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끈끈이 줄은 먹이가 심하게 버둥거려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줄 속에는 끈끈이 액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끈끈한 성질이 약해지면 저장된 끈끈이 액이 줄 겉면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왜 거미는 거미줄에 붙지 않을까요? 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같이 벌레를 잡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대 끝에
끈끈이를 바르기 전에 손에 묻지 않도록 기름 몇 방울을 손바닥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끈끈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미도 이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것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기름이 약간 묻은 종이로 밀짚을 문질렀습니다. 그것을 거미 그물에 대었더니 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거미의 다리 하나를 떼어 기름을 잘 녹이는 이황화탄소에 15분 동안 담가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거미줄에 대보았더니 아주 잘 달라붙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거미는 끈끈이에 붙을 염려 없이 그물의 모든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액체를 몸에 바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대고 먹이를 기다려야 하는 중심에는 결코 끈끈이 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미 자신도 끈끈이 줄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금파리와 검정 쉬파리. 지금부터는 죽은 동물들을 처리하는 곤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실험을 하기 위해 죽은 두더지, 도마뱀, 두꺼비 등을 모래를 채운 실험용 화분에 넣어 밭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이 화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개미였습니다. 개미들은 언제나 제일 부지런합니다. 죽은 동물을 먼저 발견하는 것도 개미이고 흰 뼈가 드러날 때까지 있다가 맨 나중에 자리를 뜨는 것도 개미입니다. 죽은 동물을 청소하는 풍뎅이 부치, 송장벌레 등은 시체가 썩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냄새가 풍겨야 비로소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만일 청소부가 개미뿐이라면 언제 끝낼지 모르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서 일은 빨리 끝납니다. 땅 위의 청소를 위한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파리와 검정 쉬파리는 최고 수준입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금파리는 비단벌레의 화려함에 견줄만 합니다. 어느 날 나는 금파리가 염소의 등뼈 위에 낳아놓은 알을 채집했습니다. 알의 수를 알아보려 했으나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 세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리병 속에 넣어 깨어난 다음 세어보니 157마리였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금파리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낳습니다. 며칠 동안 햇볕을 쬐어 홀쭉해진 두더지가 실험용 화분 모래흙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금파리는 보통 파리와는 달리 죽은 동물의 아래쪽에 알을 낳습니다. 지금도 죽은 두더지의 배 밑 그늘진 곳을 드나들며 어미 금파리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알을 낳고 있는 동안 다른 어미 금파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 금파리들이 교대로 알을 낳는 일은 오전 내내 계속됩니다. 알 위에 다시 알을 낳고 있는 눈이 빨간 어미 금파리 주위에는 약탈을 일삼는 개미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금파리의 눈앞에서 개미들이 당당하게 알을 물고 나오지만 어미 금파리는 신경 쓰지 않고 알 낳기에만 바쁩니다. 며칠 뒤 나는 실험용 화분에 두더지를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아래는 생각했던 대로 흥건하게 썩어내린 액체 속에 많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금파리 알은 1mm가량의 크기에 타원형으로 양끝이 볼록합니다. 이 알들은 24시간이 지나면 애벌레로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잘 자란 구더기를 관찰했습니다. 금파리의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숨구멍에는 2개의 갈색 점이 있고 머리라고 짐작되는 곳에는 2개의 집게 갈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구더기가 걷는 데 필요한 기관입니다. 구더기를 고깃덩이 위에 놓고 확대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더기는 머리를 숙였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두 개의 갈고리로 고깃덩이를 찍어대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입으로 고깃덩이를 뜯어먹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더기는 시간이 갈수록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나는 한쪽 끝을 막은 유리관에 물기를 없앤 호두알 만한 고깃덩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몇 덩어리의 금파리 알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유리관을 손마개로 막고 곧게 세워 볕이 잘 들지 않는 작업실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 알을 넣지 않고 고기만 넣은 유리관도 그 옆에 두었습니다. 2, 3일 후 살펴보니 금파리 알을 넣은 유리관에는 고깃덩이가 죽처럼 되어 있었고 알에서 깨어난 구더기들이 유리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알을 넣지 않은 유리관에 있는 고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금파리의 애벌레가 먹이를 미리 녹여 액체로 만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구더기가 먼저 먹이를 죽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검정 쉬파리는 겉모습은 금파리와 아주 다르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금파리보다 덩치가 크고 암청색 바탕에 등에는 줄무늬가, 배에는 은빛 무늬가 있습니다. 검정 쉬파리는 금파리처럼 들판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지만 금파리보다 솜씨가 좋지 않습니다. 검정 쉬파리는 단백질이라면 뭐든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검정 쉬파리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 털난 짐승이나 날개가 있는 짐승, 생선 따위입니다. 금파리와 마찬가지로 검정 쉬파리도 내 실험용 화분을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먹이에 내려앉은 검정 쉬파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움큼의 구더기를 쏟아놓고는 날아갑니다. 구더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즉시 뿔뿔이 먹이 속으로 흩어집니다. 갓 태어난 애벌레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금파리는 몇 시간에 걸쳐 알을 낳고 그 알이 구더기로 되려면 다시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검정 쉬파리는 순식간에 알이 아니라 구더기를 직접 낳습니다. 검정 쉬파리는 한 번에 구더기를 10마리 정도 낳는데 하루 종일 낳고 다니기 때문에 그 수는 굉장합니다. 검정 쉬파리의 구더기는 알로 태어나는 금파리 구더기와는 생김새도 다릅니다. 검정 쉬파리의 애벌레는 튼튼하며 궁둥이의 오목한 곳에 10여 개의 혹살이 왕관처럼 붙어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왕관 같은 혹살을 마음대로 움직여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숨구멍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검정 쉬파리 애벌레와 금파리 애벌레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파리의 애벌레인 구더기들은 죽은 동물을 액체로 분해하고 액체는 흙에 흡수되어 땅 위 식물이 자라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작가 파브르는 1823년 프랑스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파브르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대신 곤충들과 함께 놀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파브르는 이 시기에 곤충들의 생김새와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며 곤충학자로서의 큰 바탕을 다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곤충학자 파브르는 곤충 생태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작은 동물들의 미묘한 본능을 깊은 애정으로 밝혀냈습니다. 파브르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벌레나 곤충 한 마리를 연구하기 위해 수년씩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파브르를 주위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브르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연구에 몰두하여 파브르 곤충기라는 소중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파브르 곤충기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부분만을 골라 간추린 것으로 파브르 곤충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곤충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서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변의 작은 생명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